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우편 및 금융상식 최신 기출 문제, 자, 2회차인데요. 우리 실제 2회차 시험이 2010년 7월 24일 날 시행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출제됐던 문제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배웠던 내용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과 관련된 법률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우리 우편과 관련되는 법률 4개가 나오죠. 그래서 그 법률과 관련되는 특징들,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법률이 제정됐던 순서 우리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문제 살펴보면요. 우정사업의 조직,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우편 대체, 우체국 금융 및 보험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보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편 영무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와 관련되는 법률은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자, 여기 쭉 나온 걸 보면 우편법,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최신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법률과 관련해서 가장 우편과 관련되는 가장 기본법이 되면서 가장 먼저 제정되었던 게 바로 우편법이죠. 그래서 우편법 관련해서는 우편과 관련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편, 특히 우편 영무에 관한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고 우편 사업 조직, 예산 운영에 관한 자율성 확보 등등 이런 게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있죠. 이게 이제 1996년도에 제정되었던 요 특례법, 요것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이렇게 꼭 똑같이 출제된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요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우편 서비스 중 송달 기준, 즉 배달 기준이 가장 긴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달 기한과 관련해 가지고 통상 우편물, 특히 요게 통상 우편물과 관련해서는 일반이든 등기든 어떻게 됐습니까?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가 됐었고요. 그리고 일반 소포 역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반면에 등기 소포라든지 아니면 이길 특급 같은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가 바로 배달 기한이고,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일 20시까지가 바로 배달 기한이었죠. 그러면 특별 송달 자, 특별 송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민사 소송 관련해서 우리 관련되는 법원 관련 서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 송달 같은 경우는 등기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등기 취급을 하다 보니까 등기와 관련되는 배달 기한이 적용돼야 되는데, 자, 특별 송달 요거는 서류거든요. 서류는 통상 우편물입니다.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이든 등기 취급됐던 똑같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그래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등기 소포,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 우리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지만 등기 취급된 소포 같은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 될 거고요. 그다음 민원 우편. 자, 민원 우편은 여러분들 우리 국내 특급이죠. 죄송합니다. 국내 특급의 방법으로 따르는데, 다만 이때는 이길 특급으로 따릅니다. 이길 특급이니까 접수한 다음 날이 되겠고요. 당일 특급은 당일 20시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송달 기준이 가장 긴 것 하면 특별 송달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응용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달 기한 딱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우편 관련되는 각각 제도라든지 상품마다 그 취급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취급 방법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번 문제 정답 1번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자, 보기에서 설명한 국내 우편 서비스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개인의 사진, 기업체 로고, 캐릭터, 광고물 등을 우표와 나란히 인쇄 제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우표와 나란히 인쇄 제작한다. 자, 이거는 뭡니까? 나의 취향,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우표를 제작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만의 우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고객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 신청하면 고객의 자 보세요. 주소지로 방문하여 접수하고 수취인에게 신속히 배달해 주는 서비스. 그래서 우리 전화해서 여기 좀 무거운 물건이 있으니까 이거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체국 택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전국 우체국을 통해 농어촌 특산품 또 뭐 중소기업 제품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 이게 바로 우체국 쇼핑이 되겠죠.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걸 대비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국내 우편 관련해서 여러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볼까요? 자, 부가 우편 영무. 자, 과거에는 여러분들 영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서비스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부가 우편 서비스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자, 1번 보시면 국내 특급 우편은 전국 전 지역을 통상의 송달 방법보다 빠르게 송달한다. 이거 얼핏 보면 여러분들 국내 특급이니까 우리가 아는 국내 특급이라는 것은 당일 특급과 이길 특급이 있죠. 그러면 다른 우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송달하는 거니까 맞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조심하시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특급 우편물 같은 경우 원칙은 맞아요. 당일 특급 우편물은 접수한 당일 20시까지, 이길 특급은 접수한 다음 날까지 송달하는 게 원칙이니까 다른 우편물보다 빠르게 송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 모든 특급 우편물이 전국에 모두 그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어떤 지형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그런 배달 기한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 어떠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이 통상의 우편물보다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전국의 전 지역을 통상의 송달 방법보다 빠르게 송달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1번 X. 2번 보험 취급에는 통화 등기, 물품 등기, 유가 증권 등기. 자, 요 세 가지가 뭡니까? 요게 바로 보험 취급되는 통상 우편물이고 보험 취급되는 소포 우편물 하면 뭐가 있었습니까? 안심 소포가 있었죠. 어쨌든 요 네 가지 여러분 보험 취급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특히 국내 우편과 관련해서 보험 취급되는 것은 자, 우리가 정하는 보험 가액을 배상액으로 한다. 그래서 뭐 우편물을 운송 도중에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한 경우에 우리가 보험 가입한 그 금액을 배상액으로 한다라는 게 국제 우편의 보험 취급하고 다르다 그랬죠. 어쨌든 세 가지는 모두 보험 취급한 통상 우편물입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 증명 취급에는 내용 증명, 배달 증명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접수 시각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출제 당시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맞는 질문이고 지금은 내용 증명, 배달 증명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특별 송달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특별 송달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특별 송달 요거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거고요. 요거는 소송과 관련되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송달은 서류 그러니까 통상 우편물에 한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물건을 특별 송달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류이기 때문에 통상 우편물. 그래서 특별 송달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배달 기한이 접수한 다음 날부터 아무리 등기가 취급되더라도 3일 이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옳지 않은 것 하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자, 우편물 배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특히 여러분들 그 우편 파트는 그 금융 파트에 비해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은 출제 빈도는 거의 1대1이거든요. 대부분 1대1이다 보니까 좀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우편물 배달과 관련해서 우편물 배달의 일반 원칙 그리고 특례 관련해서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여기 나왔던 지문들은 다시 한번 출제된 적도 있고 그럴 만큼 자주 출제되던 그런 파트니까 한번 잘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보시면 자,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그 건축 또는 구내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그렇죠. 일일이 들어가서 사무실 들어가서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배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배달할 필요가 없이 자, 거기 건축 구내의 관리사무소라든지 접수처라든지 관리인에게 이렇게 배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등기 취급된 것, 즉 수취인의 서명, 사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이제 별도로 뭐 찾아를 가든지 아니면 나오라 해서 직접 전해줘야 되겠지만 일반 통상적인 이런 우편물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배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많이 기출됐던 질문이고요. 다음 두 번째, 우편물의 보관 교부는 관할 최신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자, 그 우편물의 보관 기간은 최장 30일이다. 자, 우편물의 보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1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뭐 그 지형적인 어떤 사정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30일의 범위 내에서 더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장 30일 하면 안 되겠습니다. 3번 사삼 번호와 주소지가 함께 기재된 사삼 우편물 중 자 보시면 국내 특급 우편물입니다. 국내 특급 우편물은 등기 취급된 거죠. 그러면 사삼이 있고 주소지가 있으면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소지로 가서 그 수취인의 서명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주소지에 배달한다. 맞는 지문이겠고요. 4번 교통이 불편한 도시, 농어촌 지역, 공동생활 지역 등의 정상적인 우편물의 배달이 어려울 경우 마을 공동 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에 배달한다. 그렇죠. 우리 뭐 산간 지역이라고 할 때 자, 이런 가구들이 이렇게 덤성덤성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일일이 여러분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배달할 게 아니라 여기 마을 입구 쪽에 공동 수취함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가 배달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가져가게끔 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마을 공동 수취함이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시고 혹시 시험에 뭐 사삼이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우편 사삼하고 마을 공동 수취함은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 문제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다음 6번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제가 처음 이제 우편 및 금융상식 강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기준으로 나왔던 공고 내용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과거의 내용들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2019년도에 좀 내용이 좀 더 추가가 되면서 이제 좀 명확해진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국제 통상 우편물 중 자, 포스트카드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 우편 엽서로 취급을 하는데 만약에 우편 엽서라 하더라도 그 관계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는 뭐로 취급한댔습니까? 서장으로 취급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기준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사진, 접힌 종이 등이 붙어 있는 우편 엽서. 여러분 우편 엽서라는 거는 자, 봉하지 않는 통상 우편물이죠. 그리고 이게 어때요? 평평해야지. 거기에다가 뭐 스테이플러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처럼 접힌 종이가 접혔다. 이거는 툭 튀어나올 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편 엽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 엽서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접힌 종이 때문에 아니다. 그 다음에 사진도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붙이면 안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한 관제엽서. 자,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요거는 관제엽서에만 가능하고 사제엽서에는 만약에 우편 요금을 정시한 증표를 표시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게 아니고 그럼 서장으로 취급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관련해서는 관제엽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다음 포스트 카드임을 표시하지 않은 사제엽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우편 요금 표시하는 증표. 자, 여기 관제 엽서, 그다음에 사제 엽서. 네, 뭐에만 관제 엽서에만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표시가 가능하고 사제 엽서에는 표시할 수 없다. 그러나 포스트카드 또는 포스테일이라는 우편 엽서를 뜻하는 의미겠죠. 자, 요거를 갖다가 요거는 자, 어떻게 관제 엽서든 사제 엽서든 자, 모두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엽서 받아보시면 그 위에 보면 포스트카드라는 표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제 엽서는 둘 다 표시 가능하지만 사제 엽서는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표시할 수 없다. 그러나 포스트카드라는 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카드임을 표시하지 않은 사제엽서.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규정 위반이죠. 그러면 이거는 서장으로 취급이 되는 거고요. 포스트카드임을 표시하지 않은 그림엽서. 자, 이런 그림엽서는 자, 우리 포스트카드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 2010년도 기출 나오고 그 이후로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했지만 우리 새로운 어떤 2019년도 공고에서는 요걸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맞는 것은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 보시면 자 국제 특급 우편에 부과할 수 있는 특수 취급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배보 초이 그다음에 이제 2019년에 하나 더 추가된 게 배보 초이 배가 되겠죠. 그래서 배달 통지, 보험 취급, 초특급 우편, EMS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그다음 배달 보장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제 속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7번 문제는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실제 많이 부족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볼까요? 보기에서 설명한 EMS 배달 보장 서비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설명할 때랑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지금 내용으로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2019년도도 많이 추가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기억번 접수 가능한 국가로 일본, 미국, 중국, 호주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달 보장 서비스가 가능한 국가 10개국입니다. 10개국. 그래서 한, 중, 일, 미. 요 가장 뭐 우리 잘 아는 나라들, 또 힘센 나라들, 가까운 나라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영어 쓰는 국가들 있죠. 그래서 호주, 홍콩, 영국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태국 이렇게 스프테. 그래서 한중, 일미, 호주, 홍콩, 영국,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태국. 얘는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현재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도 일본, 미국, 중국, 호주 맞는 말이게 돼 있죠. 그래서 기억번 배달 보장 서비스가 접수 가능한 국가로 네 국가 여기 맞고요. 그다음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 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EMS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이 지나면 지연 배상을 합니다. 그러나 배달 보장 서비스 말 그대로 뭐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자기들 그 기계 돌려가지고 딱 도착하겠다라고 다뤄내놓고 그게 늦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8시간이 아니라 배달 예정일보다 그러니까 배달 예정일보다 지나면 배달 예정일보다 늦으면 지나면 그리고 그때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편 요금을 배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은번 X. 다음에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지금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우편 취급국을 포함하는 게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다 구분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EMS라는 말이 나오면 자 우체국에서 국제 우편과 관련해서 EMS가 가장 돈벌이가 되고 가장 메인 핵심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MS는 모든 곳에서 접수 가능하다. 즉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EMS 그러면은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우체국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2019년도에 다시 들어왔네요. 이게 별도의 취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배달 보장 서비스는 우체국에서 그래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건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로 보내는 것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접수 가능한 국가는 10개 국가라고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달 보장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취급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9번 문제 볼까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금융 파트입니다. 자, 금융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자, 직접 금융거래 수단에는 주식, 채권, 그래서 간접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는 거지만 직접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게 사채 또는 주식, 채권.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하고 채권은
직접 금융시장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간접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자금의 공급자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즉 예금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 그래서 예금 대출 그러면 간접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직접 금융시장이면 주식하고 채권 또는 사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만기 1년 이상의 채권, 그렇죠. 1년 이상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 같은 경우는 상환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만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기 금융시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른 말로 자본시장이라고 합니다. 장기 금융시장, 자본시장 맞는 질문이 되겠고, 그다음 3번 딜러, 브로커 등이 거래를 중개하는 점주시장은, 그래서 공개된 어떤 시장 내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딜러나 브로커 같은 게 사적으로 여러분들 거래를 갖다가 매개를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중개하는 그런 시장은 장내 시장이 아니라 장외 거래소 같은데 외에서 여러분들 직접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장외 시장으로 분류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 4번 프리보드라는 것은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 그래서 채무증서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 요거는 여러분들 2018년도까지 있던 내용이었는데 2019년도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뭐 다시 공부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우체국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좀 꼭 기억하세요. 우리 보험 같은 경우는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죠.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은 취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체국 보험은 그래서 인보험 분야의 상품을 취급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우체국 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 자, 이것도 여러분 2010년에 있다가 한동안 쭉 빠져 있다가 2019년도에 들어왔던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금융회사, 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거 맞아요. 말 그대로 금융감독원. 근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자,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래서 국가 내부의 그런 국가기관, 금융감독원이 아닌 국가 관할 부처가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 감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금융회사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민간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만 우체국 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감독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체국 보험의 계약 보험금 한도액은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그렇죠. 우리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는, 자, 4번처럼 보험금 지급이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요. 그런데 책임을 지는 만큼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체국 보험과 같아서 한도는 4천만 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나머지 지문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시 출제가 가능한 그런 지문들이니까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1번 볼까요? 전자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자, 1번은 지금도 있죠. CD, ATM, 무매체 거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타은행의 무매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타은행의 무매체 거래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능한가요? 아니죠. 자, 우리 무매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무매체 거래라는 게 뭡니까? 카드나 통장 없이도 ATM 같은 데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부여받은, 그리고 아무 ATM이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기가 거래하는 그 ATM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 신청이 없이 틀렸고요. 타은행 역시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1번은 X. 2번은 여러분들 계속 있다가 계속 전제하던 게 2019년도에 빠진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보세요. 1369 조회 서비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전화기로 뚝뚝뚝 눌려가지고 어떤 조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송금하거나 인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조회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1369 번호를 대표를 해가지고 텔레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3번 실지 명의가 확인된 김영식 선불카드는 물품 할부 구매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할부 구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신용이죠. 신용.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물건을 받고 돈을 전액 지급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나눠서 후불로 나중에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신용거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선불카드 같은 경우는 선불
선불 카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걸 가지고 그 저장된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매는 할 수는 있지만 신용 거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든 등 아니면 물품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이런 할부 거래 이것은 할 수 없다. 근데 조심하실 거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지 명의가 확인된 기명식 선불 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원칙적으로 선불 카드 같은 경우는 무기명식이에요. 그래서 그 카드는 소지한 사람이 그냥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카드에 기재된 명의,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딱 그 지정된 자만이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자, 무기명식 선불 카드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사용 한도가 50만 원, 그러니까 발급 한도가 50만 원이라면 기명식 선불 카드 같은 경우는 2018년도까지는 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라고 되어 있던가요? 500만 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지 명의가 확인된 기명식 선불 카드라고 하는 것은 무기명식 선불 카드에 비해서 사용 한도, 발급 한도가 증가한다 뿐이지 이런 할부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X고요. 4번 전자금융으로 우체국 경조금 배당 서비스 당연히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조금 배달 이용 서비스,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 뭐 방문해서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금융을 통해서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하면 2번이 되겠네요. 하필이면 요 2번이 지금 우리 교재 내용, 공고 내용에서 빠진 거고 나머지 것들은 다 맞습니다. 참 그리고 2020년, 21년 요 공고가 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제가 바뀐 그 기출 같은 경우 기출 해설이나 정답이 바뀐 거는 별도로 좀 공지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정답 2번이고요. 그다음 12번. 자, 12번은 요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소개한 이유는 한번 보세요. 과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우체국에서 다루는 예금 상품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세금 우대 상품 관련되는 그 내용인데 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뽑은 요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정이 가족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 우대 종합저축 생계형 저축 제외의 최대 가입 금액은이라고 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2016년도부터 이제 요게 적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실제 보시면 요게 그 우대 그 세금 우대 저축과 관련해서는 가입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조건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사람, 가입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가입 한도액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딱 감안해서 다 더해서 우리가 최대 가입 금액을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이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세요. 금융기관의 예금 거래 업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1번 예금 계약은 예금자가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이 운용하다가 추후 금전을 반환하는 소비 대차 계약이다. 여러분 소비 대차 계약하고 소비 임치 계약은 엄연히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소비 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하고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것은요.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보다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버리고요. 그것을 자신이 알아서 쓰다가 지정된 그 반환의 청구가 있으면 그것을 똑같은 걸 돌려줄 필요는 없죠. 같은 가치의 같은 양의 그런 것들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대차가 아니라 소비 임치 계약이다. 그렇게 가야 되겠고요. 2번 양도성 예금 증서는 그 증권의 점유자에게 지급하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은 면책된다. 그렇죠?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 CD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행받았던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계약을 갖다가 해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어떻게 유통시장에서 유통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경우는 이게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다 보니까 그것을 소지한 자가 바로 정당한 권리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만약에 도둑질을 해가지고 절도를 해서 그것을 은행에다 제출한 다음에 금전을 수령했다 하더라도요. 금융기관으로서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자, 실제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즉 소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봐서 예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전매수금. 자, 전매수금이라는 것은 만약 우체국 바깥에서 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자, 이때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지점장 같은 경우는 전매수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체국 바깥에서 그 예금을 수령하면 그 수령할 당시에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전매수금에 대한 권한이었기 때문에 우체국 바깥에서 편의를 봐주면서 그 예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바로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체국 수납 직원이 그 예금을 확인한 때 그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지점장, 우체국장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매 수금을 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업점으로 돌아와 수납 직원에게 금전을 넘겨주고 그 수납 직원이 이를 확인한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 금전을 수령했을 때 바로 그 금전을 받아서 확인했을 때 그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자, 4번은 우리 이제 또 교재에도 빠졌긴 한데 공동대표이사라는 것은 이사를 한 명으로 두는 게 아니라 2명 이상을 둔 거죠. 그럼 공동대표이사를 둔 취지가 뭘까요? 단독 대표이사할 때 그 대표이사의 어떤 권한 남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어떤 그 회사를 위해서 신중한 결정을 하라라는 그런 취지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공동대표이사와 거래할 때 공동대표 1인이 다른 어느 1인에게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A, B, C 3명이 있는데 2명이 자 A한테 야, 너 모든 권한을 너한테 다 위임할 테니까 앞으로 너는 이 회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공동대표이사를 둔 취지가 바로 이런 사람의 단독적인 이런 전행을 막고 신중한 판단을 위한 건데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버리면 공동대표이사를 둔 취지에 어긋나겠죠.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여러분들 위임할 수 없고요. 뭐 개별적으로 너는 금융 업무 특히 이제 은행 거래와 관련해서 너한테 앞으로 우리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특정 업무에 대한 위임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포괄적이라는 것은 모든 업무를 다 이제 네가 해. 네 혼자 단독으로 해. 이것은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은요.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보시면 14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그 우체국 그 일반적으로 예금 그 상품 기본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서 보통 예금부터 쭉 해서 뭐 단기금융상품펀드, 예금관리계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6가지. 그 다음에 예치식 예금과 관련해서 정기예금부터 해서 환매조건부 채권까지 6개.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기본적으로 우체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 즉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은 잘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취급 기간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출제 그 당시하고 지금은 좀 다르긴 한데 한번 살펴볼게요. MMDA. 자, MMDA라는 것은 시장금리부 수시 출금식 예금이죠. 그래서 MMDA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도 다루지만 어디서도 우체국에서도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체국 금융상품 보면 아시겠지만 MMDA와 관련해서 개인이 취급하는 MMDA 그리고 기업 전용의 MMDA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맞는 말이고요. 자, 문제는 이제 MMF입니다. 단기 금융상품 펀드인데 자, 여러분들 그 단기금융펀드와 관련해서 MMF가 출जार 당시에서는 우체국에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2019년도 공고가 되면서 우체국에서도 펀드를 취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CD는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RP는요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환매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는 우체국 취급 상품이 맞습니다. 자, CMA 이것도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ELD도 자, 요 CMA 같은 경우는 자 CMA 요거는 과거에도 취급하지 않았지만 현재도 취급하지 않고 그다음에 ELD 여러분들 ELD라는 게 뭡니까? 주가지수 연동형 정기예금이잖아요. 그래서 연동이란 말이 나오면 지금은 누구만 은행만 취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답이 여러분들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그러나 출제할 당시에는 요게 그 MMF를 취급 안 했대 그랬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거 ELD를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출제 당시는 1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요 기억, 니은, 리을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라는 게 뭐 과거 이게 답을 맞추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에 봐서도 이게 어떻게 이제 변형이 되더라도 우리가 풀 수 있는지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현재의 정답과 그 당시의 정답은 다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2010년도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두 번이나 기출됐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정 사망률이 높아지면 그랬습니다. 예정 사망률. 그러면 자, 사람들이 언제까지 생존할 거다, 언제 돌아가실 거다라고 금융회사, 즉 보험회사에서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망률이 높아졌대요.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지고 보험금 지급은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니까 위험 보험료, 즉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위험 보험료는 상승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정 이율이 높아지면, 그래서 예정 이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냈던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운용을 해서 운용 수익률이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험료는요 많이 받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하락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음 세 번째, 예정 사업 비율이 높아지면 순보험료는 상승한다. 자, 사업 비율이라는 것은 보험 상품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뭐 각종 사업 부대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사업 비용이 높아졌다. 사업 비율, 예정 사업 비율, 즉 사업비와 관련하는 지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 상승은 맞아요. 그런데 자, 우리 영업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순보험료, 즉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 지급에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그 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그 보험 상품을 관리 유지하기 위한 그런 보험료인 부가 보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정 사업 비율 같은 경우는 요건 순보험료와 관련되는 게 아니라 부가 보험료와 관련됩니다. 부가 보험료. 그렇기 때문에 요 상승한다는 맞지만 순보험료 요것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본 일순환 강의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정 사망률이라든지 예정 이율은요 순보험료와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정 사업 비율 같은 경우는 부가 보험료와 관련된다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4번 예정 사망률이 낮아지면 자 예정 사망률이 낮았다. 그럼 뭐 사람들이 자 빨리 돌아가시지 않고 생존을 오래 하신다는 말이에요. 생존을 오래 하니까 자 그만큼 생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생존보험이라는 것은 그 약정된 기간 동안 생존하면 그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데 자 예정 사망률이 낮아졌다. 생존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그만큼 보험금 지급을 많이 해야 되겠죠. 보험금 지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 보험회사 측에서는 보험료를 상승시킬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볼까요? 자,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번 보험계약자는 자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죠. 그런데 자 이때 제3자를 보험의 대상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피보험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또 역시 제3자를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우리 보험 수익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것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보험 계약자예요. 그러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것도 이 사람이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보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지정 변경권. 또 보험 수익자를 보험 수익자인데 A를 B로 변경했을 때 이거는 보험계약자의 권한이죠. 그렇지만 이건 누구와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피보험자의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라?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보험계약이 지금 성립이 됐다가 이 보험계약을 계약자가 해지할 때 피보험자에게 자 이것을 승낙을 받아야 될까요? 자,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자 보험계약이 자기가 묶여 있다가 해지가 되면 또 땡큐죠. 내가 보험계약의 대상에서 빠지니까.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는 건 아니고요.
언제 여러분들 만약에 해지할 때 누구한테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보험 수익자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험 계약이 존속하는 날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그 보험금은 누가 수령한다? 보험 수익자가 수령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한다면 이 보험 수익자의 그런 건이 기대 관련되는 그런 권리가 침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여러분들 피보험자에게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보험계약의 지정, 그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때는 이때 누구에게?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그럼 1번 보세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는 누구의 동의를 얻어라?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해지할 때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3번 자 타인 생명보험 같은 경우 즉 생명보험의 경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존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어린 미성년자에게 손해를 끼칠 생명 위협이 있을 그런 가능성이 없는 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만 15세 이상인 자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지만 생존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까지 그 사람이 생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15세 미만자를 보험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일순환 우리 강의 들었을 때 그 혹시 기억나세요? 그 제3보험과 관련해서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의 성격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함께 겸하고 있는데 특히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제3보험, 상해보험이든 질병보험이든 이런 걸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보험의 성격이다? 생명보험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명보험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 대상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제3자를 생명보험의 그 피보험자로 정할 때는 이 사람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때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17번 보시면 자,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가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들 근데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현재로도 그 우리 우체국 보험 상품에 있는 거예요. 우체국 실손 의료비 보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 보험하면 얘들은 그 보험 기간이 딱 하나예요. 1년.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실손 의료보험 여러분 여러 개 수십 개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다쳤어요. 그러면 각 보험사마다 그 보험금을 다 수령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가입 금액에 따라서 각 가입 금액의 그 금액에 따라서 그 비례 보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실손 의료비 보장 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에는 다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약관에 따라서 어떻게 비례 보상한다. 이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상급 변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 부분만 보상된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 몇 퍼센트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일반 병실보다 상급 병실은 훨씬 더 비싸죠. 그럴 때 이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을 해놓으면 상급 병실을 이용했을 때 일정 액만큼은 그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보장은 안 해주고 40%까지 보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조하시고 나중에 우리 공고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제가 1년마다 이제 보험 계약을 다시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보험 그 상품 광고하는 거 TV에 보시면 보험 상품은 자 갱신 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 시 다시 나이 등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이 갱신되면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17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여러분들 요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PPT만 올렸는데 그래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플러스 연금보험 2종의 가입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19년도엔 삭제됐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자 이걸 이따가 직접 풀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정말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보험 상품이 정말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플러스 연금 2종 보험에 대해서 보세요. 만 18세 미만자는 가입할 수 없다. 뭐 이런 거는 그래도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시납, 즉 일시납,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낼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근데 보험료 일시납으로 내면 보험회사가 더 땡큐인데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일시납인지 아니면 우리 어떤 분할납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리고 납입 기간도 정말 뭐 5년 납, 10년 납, 20년 납, 30년 납 등등인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이거는 뭐다 대놓고 그냥 털리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특정 상품 하나에서 그 가입 조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우리 작년도에 공부했던 그 분들은 같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그 보험 상품과 관련해서 가입 조건만큼은 좀 특히나 특징적인 가입 조건 같은 거는 좀 함께 매치를 시켜서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험 상품 공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준비하실 때 그때 뭐 제가 방향은 정해드리겠지만 그때 여러분들 나름의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그 2010년도 그 2회차 2회 계리직 2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계속 반복은 하셔야 돼요. 근데 무작정 그렇게 반복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이런 내용들을 관련되는 단원 그 교재를 찾아보시고 체크하시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매번 공부할 때마다 기출 문제는 한 번씩 본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고 난 다음에는 요 기출 문제만 여러분들 보세요. 문제만 봐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보통 이제 한 번 보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3번, 4번, 심지어 5번 이상씩을 봐서 뭐 어떤 문제가 기출로 나왔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물론 이제 우편 금융 상식이 조금 특이한 점도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기출 문제라는 건 워낙 중요한 그 문제인 만큼 답을 맞추는데 의의를 두지 마시고 틀린 질문들도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신다면 이 기출 문제를 제대로 잘 활용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회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